순임아, 생일 축하해. 다음 생일에는 아이들이 잊지 않고 축하해 주겠지.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행신동에 살고 있는 66 박수님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조용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답답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저절로 눈에 눈물이 고이는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저도 모르게 박장대소하게 되는 통쾌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저의 사연은 대단한 사건으로 얼룩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년에 찾아온 이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참, 자식이란 무엇인지 키울 때는 그렇게 모든 걸 바쳐 키웠는데 제 품을 떠나고 나니 남처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점점 받아들인 이야기예요. 사실 아직도 여전히 아쉽고 씁쓸하기는 합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사연일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의견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글은 꼼꼼하게 읽어보고 제가 이 외로운 시간을 앞으로 잘 이겨나가는데 좋은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말년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복작복작하게 살았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자식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저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데 한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화기를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혹시 자식들이 연락했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대부분 실망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제 아들 동수는 장난꾸러기이기도 했지만 참 똑똑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반장이 되기도 했죠. 키우는 내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딸, 지수는 조금 새침했지만 애교가 있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두 아이 모두 제 삶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기 마련이죠.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가끔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면 속상한 마음에 잔소리를 하곤 했어요. 특히 젊을 때는 술을 마시고 위험하게 다쳐서 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면 크게 다투기도 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교육비 때문에 자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었기에 시간이 흐르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동수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밤새워 공부하던 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죠. 입시 결과를 기다리던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동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동수가 엄마, 아빠, 합격이에요 라고 외쳤을 때 우리 부부는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도 제 오빠에게 뒤처질세라 열심히 공부해 괜찮은 여대에 입학했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우리 가족에게 당당히 합격 소식을 전하던 지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어요. 식당에서 건배를 하며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했던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나이면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러 다녀도 이상하지 않을 때인데 요즘은 취업 준비도 전쟁 같은지 방학이 되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뿌듯했죠. 그때 저는 제가 무슨 복을 이렇게나 많이 받아 아이들이 사고도 안 치고 야무지게 제 갈 길을 가나 싶었습니다. 제 아들 동수는 대학교 졸업과 거의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딸 지수도 은행 입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아들이 군대 다녀오고 나서 둘은 같은 해에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 소식 역시 거의 동시에 알렸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다 할 때 이렇게 바로 기쁜 소식을 두 남매가 같이 전해주다니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식들의 성공이 오히려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줄은요. 두 아이는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집에 있었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는 각자 독립하여 일터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두 아이가 나가자 집이 한순간에 너무 조용해지고 텅 빈 것 같더군요. 빈집 증후군이라고 하던가요? 저는 아이들이 나가고 나서 갑자기 찾아온 이 적막함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더 그립고 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은 너무나도 바빴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빠서 그렇겠거니 했어요. 동수는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야근이 잦았고, 지수는 은행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거든요. 자식들이 점점 바빠지면서 주말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전화라도 자주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 전화를 하면 아이들은 서둘러 끊기 바빴어요. 동수야, 오늘은 일찍 퇴근했니? 아니에요, 엄마. 아직 회사예요.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건강 챙기면서 해. 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지금은 오래 통화하긴 곤란해서요. 끊을게요. 지수야, 주말에 집에 올 거니?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그래? 다음 주에는 올 수 있겠니? 다음 주는 은행 연수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했으니 정신 없겠지. 그리고 다들 일이 바쁘니까 라고 위안 삼았죠. 회사 생활이 익숙해지면 연락이 좀 더 오려나 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간격은 더 벌어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것이 전부가 되었고 심지어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설날에 아들 동수가 해외 출장이라 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 지수는 명절 연휴를 이용해 친구들과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전화 통화나 짧은 메시지에 매달리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에 며칠이 지나도 답장이 없을 때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의 SNS는 종종 들어가 봤어요. 거기엔 제가 모르는 자식들의 일상이 가득했죠. 회식하는 모습, 친구들과 여행 가는 모습, 그 사진들을 보며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 저렇게 함께 있던 때가 언제였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 큰 자식들이고 이제 독립을 했으니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맞는 일이지만 그래도 가끔 부모가 궁금해서 안부라도 물어주면 좋을 텐데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세월이 흘러 동수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가 되었고 지수도 은행에서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나갔습니다. 두 자식 모두 거친 사회생활을 버티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주변에서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칭찬이 자자했고 이웃들이 만날 때마다 부러움의 한마디씩 건넸지만 마음속으로는 씁쓸함이 가득했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식들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하고 책임이 늘어날수록 자식들은 점점 더 바빠졌고 저와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거의 없었어요.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이 되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항상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했죠. 제가 전화를 걸 때면 아이들은 조금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야,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엄마, 지금 월말이잖아. 월말에 은행이 얼마나 바쁜데요? 나 힘들어.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야. 집에 반찬은 있어? 집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혹시 반찬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보내도 어차피 못 먹어요. 동수야, 바쁘니? 네, 엄마. 지금 길게 통화는 어려운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전화했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명절에도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동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기대감이 컸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곧 황당함으로 바뀌었죠.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동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워낙 연락이 뜸했으니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귀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덜컥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애써 밝은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그래, 상대는 어떤 사람이니? 회사 동료예요.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말하는 걸까 하는 서운함도 들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고 상견례를 하고 일사천리로 결혼식도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과 같은 회사라 그런지 아들만큼 바빠 보였죠. 결혼식은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마저 아들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저와 남편은 꿰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부터 결혼을 할 때까지 아들 내외와 저희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 오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바빠서 나중에 따로 식사 한번 해요. 이렇게 말하고는 다른 손님들에게 인사하러 가버리더군요. 제 아들의 결혼식인데 저희 부부는 마치 평범한 하객 중 한 명처럼 느껴졌어요. 축하의 말 한마디, 포옹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결혼식은 끝나버렸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섭섭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죠. 아들은 이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 자기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남이 되어버린 걸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여전히 내 아들인데 단지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린 여전히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수 엄마, 우리 이제 서서히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애들도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애들을 사랑하고 지지해 줘야지. 그게 부모의 역할이니까. 남편의 다정한 말에 위로를 받으며 잠이 들었어요. 비록 쓸쓸하고 서글픈 하루였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기도 했죠. 딸 지수의 경우는 더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을 보니 오랜만에 지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야, 엄마야. 엄마, 저예요. 정말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 그게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왜, 무슨 일 있니? 저 결혼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뭐라고? 결혼이라니? 언제, 어떻게? 어제요. 민호 오빠랑 혼인 신고했어요. 민호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어요. 지수가 몇 번 언급한 적 있는 직장 동료였죠. 하지만 연애 중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지수야. 엄마가 이해가 안 가네. 결혼식은?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없었어?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어요. 지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서로 좋아하면 그걸로 됐죠.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민호 오빠 부모님도 외국에 계셔서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한다고 했어요. 대신 신혼여행만 좋은 곳으로 다녀오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야, 그래도 엄마는 너 결혼식 보고 싶었어. 축하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엄마, 그냥 축하해주세요. 그래도 전 정말 행복해요. 충격을 받은 저에게 지수는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뾰족한 대답을 해주지 않더군요. 딸은 저에게 서운해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딸의 결혼식에서 어머니로서 축하의 말도 못 건네고 함께 사진 한 장 찍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엄마를 외면하는 거니?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 인생이에요.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결국 지수가 먼저 전화를 끊었죠.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딸의 결혼 소식을 이렇게 전화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나 지수의 어릴 적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첫돌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졸업식 때의 사진, 중학교 입학식 때의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며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수가 5살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할 때 엄마가 예쁜 드레스 입혀줘. 꽃이 많이 달린 드레스로. 그럼 그래야지. 우리 지수 결혼할 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입혀줄게. 그 시절 약속을 지수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내 딸의 결혼식에서 축하의 말 한마디, 포옹 한번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엄마야. 어제는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 그래도 너의 결혼을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지만 지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척과 주변 이웃들이 지수의 결혼 소식을 물어볼 때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조용히 했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가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죠. 딸의 결혼식을 못 본 어머니의 서러움을 누가 알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항상 이번에는 올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작년 추석에는 아들 동수내외가 시댁에 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당일 아침 동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추석 끝나고 바로 국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준비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없어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이번 행사 마무리되면 한번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비해둔 음식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지더군요. 결국 집에서 남편과 둘이서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설에는 오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적이 있어요. 이유인즉 사위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였죠. 엄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이래요. 누가 아직도 제사 지내면서 집에 있겠어요? 저랑 남편도 오랜만에 휴가라 좀 쉬고 싶고요. 이해해주세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때는 어땠더라. 명절이면 항상 부모님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꼭 전통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1년에 2번 있는 명절. 가족이 모여 서로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구시대의 생각이라고 하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제가 잘못한 건 없는지 되돌아보기도 해요. 혹시 내가 너무 자식들에게 간섭을 많이 했나? 그들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게 자식들을 멀어지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번 온다던 동수에게서 연락이 한참 동안 없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 어쩌죠? 주말에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서운함이 가득 밀려오더군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 지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언제 한 번은 지수 생일이라 축하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엄마,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회사 회식 중이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뇌출혈이라고 하시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발밑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멈추지 않는 눈물을 애써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동수와 지수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위급하시다고 빨리 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아이들을 불렀지만 그 순간마저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곁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동수야, 내 아버지가 큰일 나셨다. 쓰러지셨어. 지금 위독하다고 하는구나. 당장 병원으로 와라. 뭐라고요? 어떡하죠? 엄마,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당장 못 가는데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갈게요. 지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쓰러지셨다고요? 얼마나 위급하신데요? 저 지금 본사 컨퍼런스 중이라 바로 가기 어려워요. 끝나고 바로 갈게요. 남편의 마지막은 결국 저 혼자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산소 호흡기를 낀 채로 겨우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남편의 마르고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의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뇌사 판정을 했고 결국 호흡기를 떼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지수가 병원에 도착한 건 남편이 떠나고 몇 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아들은 다음날 오후에 도착했죠.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혼자 자리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동수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와서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고 지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절차를 따랐을 뿐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자식들은 간단한 인사를 하고 곧 떠나갔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 복귀해야 해서 지금 가볼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엄마, 나도 이제 그만 가볼게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가서 연락할게요. 이제는 그놈의 나중에 연락한다는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떠나갔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갑자기 너무 크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밤이면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울음을 삼켰지요. 그 후로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공들여 화장을 하고 남편이 생전에 사준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순임아, 생일 축하한다. 그 순간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이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자식들이 축하 문자라도 보냈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죠.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나중에는 연락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기저기 계란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걸으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때 공원에 있던 할머니께서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산책 나오셨어요? 네, 그렇네요. 오늘따라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슬퍼 보여? 무슨 일 있어요? 멀리서 봐도 딱 알겠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시구나. 오늘 같은 날은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하게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분 말대로 인생은 짧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기쁘게 보내야지. 집으로 돌아와서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동수와 지수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고요한 집안에서 혼자 케이크를 준비하며 생일초를 하나하나 켰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속삭였어요. 순임아, 생일 축하해. 다음 생일에는 아이들이 잊지 않고 축하해 주겠지. 그렇게 혼자 생일을 보내며 조용히 생일초를 불어 껐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고 말았죠. 귀찮아할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저는 동네 중국집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평소 외식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왠지 밖에서 먹고 싶었어요. 동네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동수와 지수가 어렸을 때 생일이면 항상 이 중국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었죠. 자식들은 탕수육을 좋아했고 남편은 얼큰한 짬뽕을 즐겨 먹었어요. 저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왔어요. 아들이랑 딸은?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살짝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혼자 먹고 싶어서요. 아이고, 그러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구석자리에 앉아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옆 테이블에는 할머니와 손주로 보이는 꼬마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레 탕수육을 잘라 손주 입에 넣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맛있게 탕수육을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릿하기도 했어요. 저도 한때는 저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씁쓸했죠. 짜장면이 나오자 따뜻하고 탱글한 면을 한 젓가락 먹으며 가족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음식의 맛은 그때와 똑같았지만 지금 저희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언젠가 손주들과 저렇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식을 다 먹고 가게를 나설 때 식당 주인은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가족들이랑 같이 오세요. 서비스 듬뿍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너무 바쁘네요. 저의 쓸쓸한 표정에 주인이 뭔가 눈치챘는지 잠시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뜻밖의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젊었을 적 바쁘다고 연락 잘 안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다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세요. 식당 주인의 다정한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혼자 집구석에서 우울하게 있지 말고 집 밖에서 외식을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렇게 쓸쓸한 생일을 보낸 뒤 몇 주 후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죠. 채소며 생선이며 이것저것 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김치가 떨어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 배추를 사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였어요. 길 건너편에 있는 동수를 발견한 순간이었죠.
동수가 살고 있는 집과 우리 집은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일일까? 반가운 마음에 동수를 크게 부르며 길을 건너갔습니다. 동수야, 이게 얼마만이니? 엄마를 보고도 몰라보네. 반가운 마음에 동수를 끌어안으려는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 엄마, 여기서 만나네요. 저 오늘 고등학교 동창이랑 잠깐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급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차갑고 목소리는 서둘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엄마는 그냥 장 보러 나왔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동수는 제가 당황해하는 걸 느꼈는지 서둘러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네, 저도 반가워요. 근데 정말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 다음에 봬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죠.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나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그렇게 피하는지 이유라도 알면 속이 시원할 텐데. 무슨 큰 불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귀찮아하고 피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더군요. 다음 날 저는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동수야, 엄마야. 어제는 미안했구나. 갑자기 끌어안으려고 해서. 아,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그랬어.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할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의 차가운 대답이 들려왔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아파왔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고. 네,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아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웃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면 아직도 저는 자식과 연락이 잘 되는 척하며 자식 자랑을 했죠. 순임아, 너희 애들은 어떻게 지내?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했었지? 참 든든하겠다. 응, 그렇지. 우리 동수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 와, 대단하다. 역시 잘 키웠으니 그렇지.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봐. 하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는 꼭 찾아와. 저번 주 토요일에 내 생일이었는데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왔어. 저번 주 토요일? 지나가다가 너 중국집에서 혼자 밥 먹는 거 봤는데.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죠. 친구들의 표정이 놀람에서 의아함 그리고 연민으로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결국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던 저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참 부끄럽더군요. 미안해, 다들. 사실은 내 자식들이 나와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했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너무나 창피하고 비참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제 마음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 것이라 생각하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픔을 참으며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마셨지만 소용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혼자 아파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결국
119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증이 너무 심해 바닥에서 뒹굴다시피 하고 있을 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이 저를 구급차로 옮기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응급실 도착 후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더군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수와 지수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하면 달려와 줄까 아니면 귀찮아 할까 온갖 생각이 들었죠. 아니에요. 제가 혼자 살아서요. 거짓말도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연락해도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스스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으며 마취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다행히 맹장이 터진 후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죠. 다른 환자들 옆에는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의 외로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왜 그리 텅 비어 보이던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간호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인간의 온기에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죠.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아파서요. 하지만 사실 아픈 건 배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배를 짠 수술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속 상처였죠. 이번 입원 기간 동안 저는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자식들이 제 부재를 눈치채고 연락하지 않을까 하고요. 동네 이웃이라도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식들에게 연락해 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넓은 하늘 아래 우리 자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엄마 생각은 전혀 안 나는 걸까? 그렇게 혼자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물었어요. 퇴원하시는 날인데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혼자 살아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하자 간호사는 다정하게 웃으며 저를 도와주더군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내실 거예요. 그래도 힘드시면 언제든지 병원에 연락하세요. 옆 침대 할머니의 아들이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남의 아들에게서 듣는 이 말 한마디가 참 따뜻하면서도 씁쓸하더군요. 이제는 담담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텅 빈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따뜻한 세상과 저는 마치 분리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토록 소망했던 다정한 가족은 허상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전에는 집이 마냥 크고 텅 비어 보이기만 했는데 병원에 며칠 있다 오니 그래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더군요.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병원에서 가져온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저와 남편 뒤로 의젓한 첫째 아들 동수와 살갑던 둘째 딸 지수가 서 있었죠. 예전에는 애틋하고 그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병원 봉투에서 처방전을 꺼내보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제가 밤새 간호해주곤 했었죠.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고 죽을 끓여 먹이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애틋한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그날 밤 혼자서 약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에 자식들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니 또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지난 우리 부부의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그렇게 또 한 번의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몇 달 뒤 TV에서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예전부터 들어본 노래인데 그날따라 제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기로요. 다음 날 가방에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죠. 기차표를 끊으면서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여수에 도착했을 때 바다의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해방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들었죠.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며 오래 걸었어요. 오동도의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도 느꼈고요. 높은 곳에서 바라본 여수의 전경은 꽤 멋졌고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너무나 행복했어요. 밤에는 유명한 여수 밤바다를 거닐었습니다. 어디선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서 보니 오징어를 잡아온 배가 눈부시게 밝은 등을 주렁주렁 달고 항구에 있었죠.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일꾼들이 열심히 오징어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모습에 잠시 일하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 인생이 마치 이 바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거칠고 힘들지만 그 속에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것을요. 여행을 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한 거죠.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저 역시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의 번호를 찾았죠. 그리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후련한 마음이 더 컸어요.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슬을 끊어낸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자식들을 버린 거예요. 아니,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놓아준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저 또한 제 삶을 찾아가기로 한 거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눈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옛 시간들은 뒤로하고 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많은 것들을 바꿨어요. 집안의 가족 사진들을 정리하고 대신 제가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로 벽을 채웠죠.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불빛, 오동도의 울창한 숲,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탁 트인 바다.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저만의 공간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꽃꽂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 꽃을 다룰 때는 손이 떨리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예쁜 작품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제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박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식을 포기한 나쁜 엄마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야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식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들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저 역시 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요. 이번에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여행이 될 거예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자식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하듯이 제 삶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 합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제가 자식들을 놓아준 것이라는 깨달음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나요? 또는 비슷한 경험으로 인하여 가슴에 큰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부디 글을 써서 알려주세요. 서로 의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더라고요. 부디 가벼운 마음으로 가감없이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길고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